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작년 11월에 남산 듣는 유튜브 첫 방송이 나간 후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진행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검색을 하다가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1619년 11월 10일에 우리가 모두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꿈은 생략하고 세 번째 꿈에 대해 말씀드리면 데카르트가 책상에서 백과사전을 집으려고 하다가 시선집이라는 라틴어 제목이 붙은 또 다른 책을 발견했는데요. 이에 책을 펼치니 로마 시인 아우소니우스가 쓴 시가 보였고 그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 데카르트에게 다른 시선집을 내밀었고 데카르트는 그 시선집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사라지고 백과사전이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3번의 꿈은 결국 데카르트가 철학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고 제1철학에 관한 성찰이라는 형 이상학에 관한 저서를 발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근대 철학의 시작이 되었으며 근대 과학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3번의 꿈이 데카르트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입니다.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첫 번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최태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은 안광복 작가님의 처음 읽는 현대 철학이라는 책인데요. 작가님은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사로 재직 중이신데 쉽고 간명하게 철학자의 말을 풀어서 일반인들이 철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독자가 자신에게 절실한 삶과 세상에 대한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만날 수 있도록 공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이 책은 작가님의 스테디셀러 중 한 권인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합니다. 두 권 모두 철학 입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읽는 서양 철학사가 2500년 철학의 역사 전체를 보여줬다면 오늘 이야기 나눌 처음 읽는 현대 철학은 주로 20세기 이후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철학자의 범주로 들어가는 학자들의 범위가 꽤 다양한 편인데요. 프로이트나 아들러, 카를 융 같은 심층학자부터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회생물학자, 레프, 비고츠키 같은 교육학자도 철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던 데카르트는 수학을 전공한 기하학자지만 근대의 세계관을 연 철학자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마누엘 칸트 역시 당대에는 지리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지금은 철학의 영역에서 으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철학의 범위에 들지 않았던 인물을 현대 철학자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현대 철학은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에 해안과 새로운 시각을 던져준다면 누구라도 철학자로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20세기 이후의 철학자를 다룬다고 했지만 책에는 헤겔과 최재우,
최한기 같은 19세기의 철학자들도 등장하는데요. 이 세 분은 20세기 철학의 흐름에 있어서 모를 경우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재훈은 예전에 한국사 공부하던 시절에 동학의 창시자 정도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책의 순서와 조금 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책은 욕망을 발견하는 철학, 틀을 깨는 철학, 통찰을 기르는 철학, 어울림의 철학,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네 개의 파트를 세 개의 영역으로 재구성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총 25명의 철학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3명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의 순서와 동일하게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 철학자 중에서 정해봤는데요. 태연 서선님은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 철학자 5명 중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셨나요? 네, 첫 번째 파트는 그래도 철학자의 이름과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이미 들어본 편이라 친숙했는데요. 저는 그중 자크 락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책의 뒷부분에 수록된 철학자 소사전에 나온 내용을 참고로 소개하면 자크 락항은 1901년생으로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철학자이고 자신을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충실한 계승자로 여겼으나 비정통적인 정신분석학적 관점 때문에 결국 국제정신분석협회에서 퇴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는 끊이지 않았고 1953년부터 그가 작고한 해인 1981년까지 파리에서 꾸준히 세미나를 열어 1960년대와 70년대 프랑스의 지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락항은 진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있지 않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내 욕망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에 상대에게 설득되어 내가 바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곱씹어야 삶이 오롯이 제대로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락항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상상계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아기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그것을 나라고 인식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일 뿐 실제 자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렇게 허상을 통해 자신을 꾸려가는 과정을 락항은 거울 단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엄마는 웃어주며 아이를 예뻐해 주지만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아이는 엄마에게 야단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는 거울을 보듯 엄마의 욕망에 비친 자신을 보며 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나란 엄마의 욕망, 타인의 욕망이 빚어낸 상상의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락항은 거울 단계를 상상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울 단계는 아버지의 등장으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의 권위와 질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락항은 이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꾸려진 상징계라고 설명합니다. 상상계에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인 영역을 뜻한다면 상징계에는 사회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징계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채운다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은 기쁘겠지만 갈망은 다시 생겨납니다. 아니면 목적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에 한동안 헤매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왜냐하면 상징계 속에는 채우는 욕망 역시 세상과 타인의 욕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욕망을 채울 때 느끼는 즐거움을 락항은 주이상스라고 부릅니다. 네, 상징계는 언어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락항은 실제계라고 부릅니다. 락항은 궁정풍 연애를 예로 드는데요. 궁정풍 연애란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부인에 대한 기사들의 사랑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기사들은 고귀한 여인을 흠모하지만 이들은 이미 왕이나 귀족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사의 사랑은 현실의 귀부인이 아닌 귀부인이 상징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그 무엇을 향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락항은 이것이 바로 실제계를 향한 진정한 자기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기사는 현실의 귀부인을 통해 진정 자신이 바라는 욕망을 승화해서 좇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락항은 우리의 진짜 욕망이 향하는 대상을 가리켜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우니 이름을 붙이기 어렵다는 뜻에서 대상 A, 즉 오브젝트 A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상징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서는 순간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정신과 의사였던 락항은 단순히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자기 증상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기력을 회복해서 현실에 잘 적응하며 좋은 사회인으로 거듭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단지 세상이 바란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지 않는 욕망을 죽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에서 설명하는 락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상징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승진한 후에 기쁜 건 그 순간뿐이고 그 후로도 더 높은 직급을 위해 승진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더는 추구할 자리가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저에게 심어준 욕망인가 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나면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줄 경우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상황도 꽤 있는데 그런데 TV에서 이효리 씨가 나와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자 밑바닥까지 이상순 씨가 열심히 만드니까 이효리 씨가 오빠 여기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물어보니 이상순 씨가 효리야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잖아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남이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찾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에서 각 철학자의 내용이 끝나면 욕망 탐색이라는 짧은 글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증은 내 몸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불편함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 나는 어떤 광경을 볼 때 초조하고 불안해지는가?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나로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법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때 열린다. 락항이 설명하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끄는 대상 A에 다다르는 길은 예민하게 내 마음의 통점을 건드리는 그 무엇을 진지하게 찾는 데도 있지 않을까? 락항이 말했듯이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어떤 일에 유달리 감정이 동요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 마음의 상태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네, 좋은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책이 주는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하려는 철학자는 바로 마셜 맥클루언입니다. 마셜 맥클루언은 세 번째 파트, 통찰을 기르는 철학에 속해 있는데요. 마셜 맥클루언 역시 철학자라기보다는 문화비평가, 언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1962년 저서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활자 문명과 구어 문명의 본질을 잘 드러내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전자매체 시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미디어의 이해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마셜 맥클루언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로 유명한데요. 맥클루언이 살던 시기에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시절 맥클루언의 논리가 지금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으니 통찰력이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잘 쓰이는 말 중 하나가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인데요. 계속 제공되는 화면을 보다 보면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클루어는 16세기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전에 우려를 표한 현상이 오늘날 텔레비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는 1440년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 전까지 구어, 즉 입과 귀로 감정과 정보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활판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인쇄 시대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는 대화할 때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과 합리성만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하지만 매클루어는 이러한 인쇄 시대를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감각과 감정이 존재하는데 오로지 시각과 이성만이 강조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클루어는 20세기에 탄생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문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텔레비전 속 영상이 다시금 인간을 감각과 감성의 영역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매클루어는 이러한 전자매체가 인류에게 공동체를 돌려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쇄시대 이전인 구어시대에는 말소리가 퍼져나가는 범위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꾸려서 지냈습니다. 매클루어는 이를 부족화라고 부르는데요. 인쇄시대가 도래하면서 종이에 찍힌 글은 어디든 퍼져나갈 수 있으니 더 이상 공동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표준, 즉 맞춤법이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같은 글을 읽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전자매체는 사람들을 다시 끼리끼리 모이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 이야기하게 되는 식으로요. 매클루어는 그래서 전자매체가 인류를 재부족화 시켰다고 합니다. 네, 매클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지구촌을 모든 문화가 한데 버무려지는 세계화와 유사한 뜻으로 사용하는데 매클루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저마다의 특징을 지닌 무리로 뭉쳐서 다양하게 사는 모습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넘어서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와 플랫폼이 등장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책 읽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더 책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수많은 콘텐츠가 올라오지만 사람의 말소리가 들어간 콘텐츠에는 자막이 달립니다. 이는 문자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욕망탐색 매클루언 편에서도 이와 맥락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셜 매클루언은 제 부족화를 현대 미디어 환경이 낳은 중요한 결과로 꼽는다. 활자 문명은 탈부족화를 가져왔다. 활자로 세상에 퍼지는 지식은 어디에나 통할 만한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특별한 생각, 규정은 잘못된 것으로 밀려났다. 이것이 탈부족화의 의미다. 반면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생각이 통하는 이들끼리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시 생각과 가치를 함께하는 부족들이 자리를 잡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맞춤법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재부족화에 따라 자기들끼리만, 비슷한 세대끼리만 통하는 신조어들이 넘쳐난다. 이를 표현 규칙에 어긋난다고 바로 잡아야 할까? 혹시 맞춤법이 그들에게 꼰대들의 강요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저는 꼰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맞춤법은 강요의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간에서 의미가 통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그들만의 단어를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강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혜 사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태연 서서님 못지않은 꼰대라서 그런지 태연 서서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고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사람은 사회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와 상관없이 표준어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대 사회가 전자매체로 범람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맥클루언의 성견지명만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통찰력을 생각하면 철학자의 반열에 올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본 라캉의 이론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맥클루언의 논리를 통해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를 그리는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힘을 길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에 소개할 철학자의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파트, 틀을 깨는 철학에서 소개하고 있는 윤리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철학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한 철학자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율리백은 1944년 독일 슈톨프에서 태어나 1972년 미넨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진 1986년에 출간된 위험사회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율리백은 세계적인 위기에 맞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개인들이 깨인 정신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율리백은 그 후로도 위험이 세계화에 대해 연구를 했고 2015년에 작고했는데요. 만약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리 백은 그의 저서명과 같이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율리 백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 사회에는 물자 부족과 가난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현대에는 온갖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산업사회의 방식으로 위험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산업사회에서의 정치의 핵심은 우리와 적을 나누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벌어져서 갈등이 커졌다면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를 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정치 조직을 꾸려서 그들과 싸우며 자신들의 권리를 차지하는 식인데요. 이런 방식인 산업사회에서는 소위 말해 먹혔다고 볼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윤리백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유는 더 이상 적으로 정한 것들을 묻어버리고 몰아세운다 한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율리백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인데요. 예를 들어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 해도 미세먼지를 뿜어대는 공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을 적으로 삼고 규탄한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전 세계로 확산된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에게 닥친 위험의 주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위험이고 위험이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DDT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DDT는 1874년에 처음으로 합성되어 1940년대부터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인체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1962년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 DDT가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으로 소개되었고 1972년부터 DDT 사용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질병을 매개로 하는 곤충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무엇이 위험이고 아닌지를 과학자들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백은 하위 정치를 강조하는데요. 정치, 경제, 과학 등 개별 분야를 나눠서 접근할 게 아니고 현실의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데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실천해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윤리백은 끊임없는 낙관주의를 강조했는데요. 개인 한 명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해도 그 효과는 사실 미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완벽한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닌데요. 이래서야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윤리이백은 그럴수록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처럼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타인과 세상이 부여하는 가짜 욕망과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하는 욕망을 구별할 수 있고 사회적 현상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면 구성원 모두가 좀 더 행복하면서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태연 사서님, 오늘 처음으로가 아니고 저희 몇 번째죠?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도 역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방문하려고요. 다음 달에도 좋은 책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연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내면도 우리가 속한 사회도 좀 더 환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H.O.T의 빛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태연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H.O.T의 빛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연을 담은 마음 책방인데요. 저번에 소개하지 않은 한 분의 사연과 그 사이 들어온 두 분의 사연, 총 세 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코너에서 현대 철학과 관련된 책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의 글을 담고 있는 책을 이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의 인생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는 결코 나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으리라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서 19세기 서양 철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인간 삶의 비극적인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로서 흔히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인생의 허물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닌 허무해질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했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는 훗날,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카프카,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위인에게 영감을 준 철학자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쇼펜하우어는 요즘 유행하는 MBTI 중에서 대문자 T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쇼펜하우어의 팩폭, 팩트 폭력이 담긴 조언을 들으면서 외면적인 행복의 가치에서 벗어나 내면의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순서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고요. 홈페이지 아이디가 LU로 시작하셔서 루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머나먼 이국 열사이 땅 두바이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며 있습니다. 물론 낭만이 있지만 역시 단점도 만만치는 않네요. 소속이 없다는 건 자유는 있지만 그만큼 날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다는 것이니까요. 휴양도시가 아닌 이 사막에서 혼자 디지털 노마드로 살다 보니 이 독특한 생활이 주는 유니크함 대신 간혹 섬처럼 저만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안함도 느껴지네요. 워낙 유복한 나라이다 보니 물가가 비싸 생활이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 없이 살며 돌아가는 날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에서 즐겨보려 하지만 정신없는 하루의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난 뭘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드네요. 인간은 항상 가지 못한 길을 그리워한다고 하죠. 워낙 아랍 문화를 좋아해서 서울에서 아랍 영화제도 꼬박꼬박 다니고 아랍 음식도 찾아 먹으며 살 때는 그렇게 동경하던 이 생활도 막상 현실이 되니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서울이 그리워지려 하네요. 그래도 그리움이 있다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인간에게 그리움이란 숙명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국의 도시에서 일하던 중 문득 서울 도서관의 고즈넉한 풍경이 그리워져 넋두리 삼아 몇 자 적고 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바이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니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매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저는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해외에서 디지털 노마드로 지내는 루님이 오히려 부러운데요. 이런 루님과 저에게 쇼펜하우어는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이 하루를 하나의 인생처럼 살아라인데요. 로마 제정시대 철학자인 세네카의 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매일 하루를 완전한 삶으로 여기고 그 하루를 가능한 한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는데요. 책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날은 단 한 번만 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내일이면 오늘이 다시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일은 또 다른 하루이며 역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가 인생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잊는다. 오히려 인생을 하나의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탓에 그 일부, 즉 하루가 파괴되어도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병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고통과 결핍이 없었던 시간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잃어버린 낙원이며 오해한 친구처럼 애석했는지를 떠올린다면 현재를 더 존중하고 즐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나날들의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지낸다. 그러다가 불행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날을 되찾고 싶어 한다. 즐겁고 유쾌할 수 있는 수천 시간을 그냥 지내고 나서 슬픈 시기가 찾아오면 그 시간을 헛되이 그리워하며 탄식한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들이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할지라도 무심코 지나치거나 성급하게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들은 불멸의 빛으로 보존될 것이며 특히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 그 순간들은 우리의 가장 큰 후회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루님께서 두바이에 계시는 시간도 제가 남산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가 쌓여가는 시간이니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다시금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IL로 시작하셔서 일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전 일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고민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해서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생산적이지 않으며 제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자신이 되게 밉고 한심합니다. 또한 일하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괜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가 적다고 하더라도
한번 민원이 발생하면 고가의 치명타를 입기 때문입니다. 민원 발생 통보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그 여파가 며칠씩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묶인 모습은 뒤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크든 작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편하지 않은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후회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고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공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한 몽상의 재료는 실제 우리를 어느 정도 위협하는 불행한 사건이다. 우리의 공상은 비록 그것이 멀리 있어도 실제보다 더 크게, 더 가까이, 더 무섭게 머릿속에 그린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이나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어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모든 곳에서 무서운 형상을 보게 만들듯이 불분명한 생각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불확실성은 항상 위협의 느낌을 동반한다. 따라서 저녁이 되면 우리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약해지며 마치 주관적인 어둠의 시간처럼 지성이 피곤해지고 쉽게 혼란스러워져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그런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되면 그것은 음산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침이 되면 그런 악몽 같은 생각들은 꿈처럼 사라진다. 아침이야말로 그런 고민을 하기 적합한 시간이며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포함한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적합한 시간이다. 하루는 작은 인생과 같고 매일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이 작은 탄생이며 매일 새로운 아침은 작은 젊음, 매일 쉬고 잠드는 것은 작은 죽음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 수면, 영양, 온도, 날씨, 주변 환경 등 순전히 외부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기분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나 작업에 대한 능력은 시간과 장소가 매우 좌우된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기분을 포착하라. 왜냐하면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낮에는 일에 열중하고 밤에는 휴식에 집중하면서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님께서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가 GR로 시작하셔서 GR님이라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올해로 36인 여성 프리랜서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문화권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저는 대학생 시절에 터키와 이탈리아로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방학 때는 동남아권으로 짧은 여행을 가기도 했죠. 30대 초반에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와 어학연수도 경험했어요. 그때만 해도 늘 설렘과 모험심에 가득 차서 제 삶이 언제나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물론 새로운 환경에서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신기하고 즐거워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이곳에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과 불확실함이 문득 밀려올 때면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뚜렷하지 않고 그저 지금 하는 일들이 내게 맞는 건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건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행과 워홀 때의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그립기도 해요. 그때는 젊음의 패기와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저 자신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의미 있는 법이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와, 두바이에 이어 미국이라니. 저희 방송이 세계화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저도 예전에는 여행을 좋아해서 한 달씩 해외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한동안 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근교 국가를 가는 것도 도전처럼 느껴져서 자주 갔던 곳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장소를 가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일인가 싶은 정도인데 쇼펜하우어는 삶의 어려움 극복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책 98페이지를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노력이나 장애와의 싸움은 두더지가 땅을 파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욕구가 만족된 상태에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이며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쾌락은 정체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 장애물이 일이나 사업 문제 또는 학문적 노력 등 어디에서 발생하든 상관없다. 투쟁과 승리에는 항상 쾌감이 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자극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 사냥이나 운동 경기 또는 자신도 모르게 싸움을 걸거나 음모를 꾸미는 등 사기와 비열한 행동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모두 참을 수 없는 정체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이다. 확실히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기란 어렵다. 끊임없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확실히 어려울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니 쥐알림의 도전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미국 생활이 되길 기원하면서 두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4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노요코 작가님의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인데요. 100만 번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100만 번이나 죽고 100만 번이나 살았던 것이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던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됩니다. 고양이는 그 누구보다 자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하얀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하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얀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100만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100만 번이나 다시 살았던 이유는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100만 번이나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오늘밖에 없는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게 강박처럼 작용하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마지막 곡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